추석날 드러난 남편과 여동생의 진실. 언니, 미안해. 추석날 남편이 제 여동생과 함께 집에 들어왔습니다. 추석날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시댁에서 보내는 첫 명절이었던 7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풍경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부엌을 오가며 전을 부치셨고 저는 그 옆에서 나물을 무치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시누이는 거실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간간히 부엌을 기웃거렸습니다. 언니, 파전 좀 뒤집어 줄래요? 네, 지금요. 저는 대답하며 프라이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지글거리는 기름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파전을 뒤집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이 아니라 피곤함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새벽에 출발한다더니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준석이는 언제 온대요?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곧 온다고 했어요. 길이 좀 막힌다고요. 그래도 명절인데 일찍 오지. 맨날 바쁘다더니. 시어머니는 혀를 찼지만 크게 화내지는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원래 바쁜 사람이었으니까요. 회사 일로 출장이 잦았고 주말에도 종종 나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의 책임감이라고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오전 11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손을 씻으며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큰 과일 상자를 들고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누군가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제 여동생이었습니다. 순간 손을 씻던 제 동작이 멈췄습니다. 언니 나왔어. 여동생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여동생이 함께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같은 차를 타고 같은 시간에 나란히 서서 현관문을 넘어섰습니다. 어머, 지은이도 왔네. 시어머니가 반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언니 도와드리려고 일찍 왔어요. 여동생은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좋아하셨습니다. 여동생은 늘 밝고 예의 바른 아이였으니까요.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신 후로 여동생은 저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그런 여동생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과 여동생의 시선이 스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재빨리 시선을 돌렸고 여동생은 제게 다가와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뭐 도와줄 거 있어? 응, 과일 좀 더 깎아야 해. 저는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동생은 제 표정을 살피더니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미안함 같기도 하고 결심 같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올해 추석도 잘 보내셔야죠. 그래, 고생했다. 길 많이 막혔지? 조금요. 지은이 태우고 오느라 돌아갔어요. 그 말에 제 손이 다시 멈췄습니다. 여동생을 태우고 왔다고요? 여동생 집은 반대 방향인데요. 남편의 출장지에서 시댁으로 오는 길에 여동생 집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은요. 언니, 여동생이 제 팔을 흔들었습니다. 왜? 과일 칼 어디 있어? 아, 저기. 저는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동생은 칼을 집어들고 사과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배를 썰었습니다.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점심 준비는 빠르게 끝났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상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아버지 옆에, 저는 시어머니 옆에,
여동생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시누이와 조카들이 건너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늘 보던 풍경이었습니다. 익숙하고 평화로운 명절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여동생에게 반찬을 건넸습니다. 지은 씨, 이거 좋아하잖아요. 아, 고마워요. 여동생은 웃으며 받았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여러 번 해본 것처럼 익숙한 손길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준석이가 처제 잘 챙기네. 보기 좋다. 매형이니까요. 남편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남자들은 거실로 가고 여자들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여동생이 제 옆에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작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너 오늘 어떻게 온 거야? 언니, 여동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준석 오빠 차 타고 왔어. 왜? 할 말이 있어서. 무슨 말? 여동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깨물며 그릇을 씻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여동생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에는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담소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친척 아저씨들과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여동생은 조카들과 놀아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저만 알았습니다. 이 평화가 곧 깨질 거라는 걸. 내레이션이 속삭였습니다. 그날 제 인생이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기 전 저는 잠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거실 안웃음 소리가 오히려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마당 한 구석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보름달이 환했습니다. 언니, 뒤에서 여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달을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미안해. 여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가? 다. 저는 여동생을 쳐다봤습니다. 여동생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언니는 몰랐어? 뭘? 여동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려다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여동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은아, 나한테 말해. 뭔데? 준석 오빠가.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뭐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손을 놓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마당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추운데 안에 들어가. 이제 밥 먹어야지.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동생도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좀 쉬어. 남편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7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오늘따라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가족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15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술잔을 나눴습니다. 준석이, 요즘 사업은 어때? 큰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좋아서요. 그래, 다행이네. 힘들지? 괜찮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늘 이랬습니다. 밖에서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책임감 강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최근 몇 달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주말에도 집을 비웠습니다. 출장이라는 말로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믿었으니까요. 지은이도 이제 결혼 생각해야지? 작은 어머니가 여동생에게 물으셨습니다. 아직이요. 여동생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직이긴 30 다 됐는데 좋은 사람 없어? 글쎄요. 여동생이 잠깐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여동생을 봤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석이가 좋은 사람 소개해주지 그래. 큰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형부가 소개해주면 믿을만하지. 생각해보겠습니다. 남편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손에 쥔 젓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나저나 준석이랑 지은이 참 잘 어울리네. 작은아버지가 농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둘이 오늘 같이 왔다며? 사이가 좋구만.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동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게 지은 씨 집이 가는 길이라서요.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는 길? 지은이 집은 반대 방향 아니야? 시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출장지에서 오는 길에 들렀습니다. 출장이 어디였는데? 대전이요. 대전에서 오면서 강남을 들렀어? 그럼 1시간은 더 돌아갔겠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제 눈을 피했습니다. 준서가, 제가 낮게 불렀습니다. 응? 대전 출장 언제 갔어? 어제. 어제? 응. 그럼 어젯밤에 어디서 잤어? 남편의 입이 굳게 닫혔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친척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아이들도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애들아, 명절인데 이런 얘기 하지 말자.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준서가, 내가 물어봤잖아. 어디서 잤냐고. 호텔. 혼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은지야, 혼자냐고 물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여동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안 돼. 지은아, 넌 빼. 저는 여동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여동생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나는 언니를 지키려고. 뭘 지켜? 여동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도 여동생을 봤습니다. 둘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알아버렸습니다. 준서가,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 우리 지은이랑 무슨 사이야? 남편이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서가 대답해. 아버지, 대답하라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식탁 위에 그릇이 떨어져 깨졌습니다.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뭐라고? 은지야. 뭐라고 했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말렸습니다. 은지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언니, 너는 뭐, 너는 뭐야? 저는 여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동생을 내려다봤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언니, 너는 내 동생이잖아. 피를 나눈 동생이잖아. 저는 무릎을 꿇고 여동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동생도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니를 지키고 싶었어. 무슨 소리야? 준석 오빠가 나쁜 짓을 했어. 언니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증거가 필요했어. 증거? 무슨 증거? 여동생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서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차마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레이션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가 알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문자 메시지들이 빼곡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저장된 대화 내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제가 아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화면을 내려보며 물었습니다. 언니,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여기서는 안 돼. 여동생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준서가 방으로 들어가라. 네. 남편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시선이 한 번도 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친척들이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만 가볼게. 그래, 조심해서 가.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큰아버지 가족과 작은아버지 가족이 황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두리번거렸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여동생, 시부모님, 시누이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깨진 그릇을 치우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여동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넌 뭘 잘못했다는 거니? 시누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솔직하게 말해. 너 우리 오빠랑 무슨 사이야? 여동생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동생의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메시지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일 시댁 가는 거 취소하면 안 돼? 너랑 있고 싶어. 남편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지야.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일단 진정하고 준석이 얘기 들어보자. 오해일 수도 있잖니. 오해요?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오해로 보이세요? 은지야, 흥분하지 마. 제가 왜 흥분하면 안 돼요? 제 남편이 제 동생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저는 차갑게 불렀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저는 핸드폰을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핸드폰이 남편의 가슴에 부딪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일주일 전에 보낸 문자를 모르겠다고?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대전 출장, 거짓말이지? 응. 어디 갔어? 제주도. 누구랑?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구랑 갔냐고. 지은이랑.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언제부터? 은지야. 언제부터냐고 물었어. 석 달 전. 석 달. 석 달 동안 남편은 제 동생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가 믿고 있는 동안 두 사람은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하필 지은이야? 왜 내 동생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하지 마. 이유를 말해.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유가 없어. 그냥 그렇게 됐어. 그렇게 됐다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해서? 아니, 그럼 뭐야? 장난이야? 재미로 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남편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지은이가 먼저 다가왔고 나는 거절했어야 했는데 못했어. 지은이가 먼저. 저는 멈췄습니다. 지은이가 오빠한테 먼저 다가왔다고? 응. 거짓말. 진짜야. 나는 정말.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여동생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언니, 나가. 언니 들어줘. 내가 설명할게. 설명? 무슨 설명을 해? 내가 내 남편한테 먼저 다가갔다는 설명? 여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먼저 다가갔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 언니를 지키려고. 또 그 소리야? 나를 지킨다는 게 대체 무슨 소리야? 여동생이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해서 다른 대화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남편과 다른 여자의 대화였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대화 내용에는 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몇 천만 원 단위였습니다. 준석 오빠는 3년 전부터 도박을 했어. 여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빚이 8천만 원이야. 뭐?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빚 때문에 회사 돈을 횡령했어. 1억 2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2달 전에 알았어. 준석 오빠가 술 취해서 말했거든. 그때부터 증거를 모았어. 여동생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언니한테 바로 말하려고 했어. 근데 증거가 없으면 오빠가 부인할 것 같았어. 그래서 일부러 가까이 다가갔어. 그래서 제주도까지 간 거야? 응. 그때 오빠 핸드폰에서 사채업자랑 주고받은 문자를 찾았어. 그리고 회사 계좌 내역도. 여동생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사채업자와의 대화, 회사 계좌, 이체 내역, 도박 사이트 거래 기록. 모든 게 화면 안에 있었습니다.
언니, 준석 오빠는 이번 달 말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회사에서 고소당해. 그럼 언니도 피해를 입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다가오려 했지만 여동생이 막았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해. 언니한테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지은아, 오빠는 나를 사랑한 적 없잖아. 그냥 내가 이용하기 쉬워 보였던 거지.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동생이 저를 안았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했는데 이렇게밖에 못했어. 저는 여동생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결혼 생활, 신뢰, 사랑.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준석이가 회사 돈을 횡령했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빚이 2억이 넘는데요.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사채까지 썼대요. 도박 때문에. 시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빠가 미쳤구나. 시아버지가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곧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동생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이혼해. 응, 나도 도와줄게. 증거는 다 있어. 고마워. 저는 여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너 의심했어. 괜찮아. 나도 방법이 잘못됐어. 우리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추석날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내레이션이 낮게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젯밤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눈물, 여동생의 고백, 무너지는 시아버지의 표정.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밤새 주무시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아버지. 은지야. 시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준석이는 안방에 있어요. 문 잠그고 안 나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야, 미안하다. 아버지, 내가 제대로 못 키웠어. 저런 놈을 만들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바빴어. 애들한테 신경을 못 썼어. 시아버지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혼할 거지? 네.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당연하지. 너한테 미안하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여동생이 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지은아. 여동생이 봉투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증거자료. 다 정리했어. 은행 거래 내역, 문자 기록, 사채 계약서 사본.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동생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이야. 준석 오빠가 사채업자한테 협박받는 거. 녹음까지 했어? 응. 2주 전에 오빠 몰래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뒀어. 저는 여동생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지은아, 너 정말 날 위해서 이런 거 한 거야? 당연하지. 언니는 내 단 하나뿐인 가족이잖아. 여동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우리 둘밖에 없잖아.
내가 언니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 저는 여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언니,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우리 준석이 오빠 제대로 혼내줘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붓고 수염은 자라나 있었습니다. 옷도 구겨진 채였습니다. 은지야.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지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무엇을 용서해? 도박? 횡령? 아니면 내 동생이랑 바람핀 거? 나는 지은이를 사랑한 게 아니야. 진짜야. 그래서 그냥 외로웠어. 회사 일도 힘들고 빚 때문에 미칠 것 같았어. 그때 지은이가 다가왔고, 그래서 내 동생을 이용한 거야? 남편이 말을 잃었습니다. 여동생이 남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준석 오빠. 지은아. 오빠는 나를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대한 적 있어? 남편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답해봐. 한 번이라도? 없어. 여동생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렇지. 나도 알아. 오빠는 나를 지갑으로 본 거잖아. 뭐? 제가 물었습니다. 여동생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언니, 사실 하나 더 있어. 뭔데? 준석 오빠는 나한테도 돈을 빌렸어. 2천만 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 달 전에 사채 이자 갚는다고. 지은아, 나는 빌려줬어. 대신 조건을 걸었지. 언니한테 모든 걸 고백하라고.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근데 오빠는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선 거야. 어제 추석날 여동생이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오빠, 그 돈 어디 썼어? 지은아, 어디 썼냐고. 도박장에. 여동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쳤어? 진짜 미쳤어? 미안해. 한 번만 더 하면 딸 수 있을 것 같았어. 한 번만 더. 오빠는 맨날 그 소리만 하잖아. 여동생이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오빠 때문에 언니 인생이 망가졌어. 오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무너졌어. 지은아, 나 줘. 안 나. 오빠 같은 쓰레기는. 그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김준석 씨 계신가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구세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보람저축은행에서 나왔습니다. 김준석 씨가 빌린 돈 회수하러 왔어요. 무슨 소리예요? 5천만 원입니다. 원금만. 이자는 따르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5천만 원? 남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부인이신가요? 네. 남편분이 3개월 전에 대출을 받으셨어요. 부인 명의로. 뭐라고요? 저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내 명의로? 내 동의도 없이?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 서류를 위조했어.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위조? 주민등록증이랑 인감. 복사해서. 여동생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언니, 괜찮아? 아니야. 안 괜찮아. 남자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준석 씨, 오늘까지 원금 5천만 원 갚지 못하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미 3개월 연체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남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회사 측에서 보낸 고소장입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셨어요. 시아버지가 비틀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축했습니다. 얼마나 횡령했어요? 남자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1억 8천만 원입니다. 1억 8천? 여동생이 소리쳤습니다. 언니한테 1억 2천이라고 했잖아.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6천은 더 썼어. 언제? 지난주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저를 속였습니다. 남자들이 돌아간 후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편을 때렸습니다. 이 개자식아. 아버지, 너 같은 놈은 내 자식이 아니야. 시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오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여동생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응. 이혼해. 지금 당장. 응. 그리고 사기죄로 고소해. 내 명의로 대출받은 것도 범죄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아. 왜? 너. 진짜 날 위해서 이 모든 걸 한 거지? 여동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언니는 내 전부야. 저는 여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여동생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리고 그 의문은 며칠 후 끔찍한 진실로 드러났습니다. 내레이션이 어둡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경찰에 출두했고 회사는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매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시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동생이 함께 있어줬습니다. 밤마다 제 옆에서 잠을 잤고 아침마다 밥을 차려줬습니다. 변호사도 함께 알아봐줬습니다. 언니, 이혼 소송은 무조건 이길 수 있어. 응. 위자료도 최대한 받을 수 있어. 사기죄 입증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지은아. 응? 너 정말 준석이한테 아무 감정도 없었어? 여동생이 잠시 멈췄습니다. 왜 그런 거 물어? 그냥 궁금해서. 여동생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언니, 나는 준석 오빠를 단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 진짜? 진짜. 하지만 여동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3일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여동생이 함께 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놓으며 설명했습니다. 이혼은 문제없이 진행될 겁니다. 증거가 충분하니까요. 위자료는요? 최소 5천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 측 재산이 얼마나 남아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재산이 남아있을까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없을 겁니다. 빚이 3억이 넘으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 위자료 명목으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이 어려울 수 있어요. 여동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언니. 돈은 내가 도와줄게. 지은아,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저는 여동생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남편 측 변호사가 보내온 합의 제안서입니다. 합의요? 네.
이혼은 인정하되 형사고소는 취하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왜요? 횡령죄로 실형을 받으면 경력에 치명적이니까요. 집행유예라도 받으면 재취업이 가능하지만 실형이면 끝장입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언니, 절대 안 돼.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준석 오빠는 대가를 치러야 해. 감옥에 가야 해. 그래야 하는 건 알아. 그럼 합의하면 안 돼.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인께서 합의하시면 위자료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요? 1억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남편 측 부모님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시부모님이요? 네. 아들을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으시다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밤새 울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언니, 설마 합의하려는 거 아니지? 여동생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시부모님 생각하면 안 돼. 준석 오빠가 저지른 짓을 생각해. 알아. 언니 약해지면 안 돼. 지금까지 온 게 다 무너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여동생은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합의서, 고소 취하 동의서, 그리고 1억 원.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은지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탁이야. 제발 준석이 좀 살려줘. 어머니, 내가 잘못 키웠어. 다 내 잘못이야.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시어머니가 울고 계셨습니다. 준석이 감옥 가면 우리 집안 다 끝장나. 시아버지도 병원 다니시는데 충격 받으시면 큰일 나. 어머니, 저도. 은지야, 부탁이야. 네가 그 돈 받아. 우리 집 팔아서라도 줄게. 어머니, 집을 왜 파세요? 괜찮아. 우리 전세로 이사 가면 돼. 제발, 제발 준석이만 살려줘.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알아. 네가 제일 힘든 거 알아. 근데 제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갔습니다. 여동생은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네, 부인. 합의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1억 5천. 그리고 남편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도박 중독 치료.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이혼도 정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남편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회사와는 합의금을 주고 고소가 취하되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저는 여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언니, 어디야? 집에. 너 올래? 응, 금방 갈게. 1시간 후 여동생이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여동생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언니, 뭐 좋은 일 있어? 앉아봐. 여동생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합의금. 여동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니 설마. 응, 합의했어. 왜? 여동생이 소리쳤습니다. 왜 그랬어?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절대 합의하지 말라고. 지은아, 나는. 언니는 바보야.
준석 오빠가 얼마나 나쁜 놈인데. 알아. 다 알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나는 시부모님이 불쌍했어. 시부모님? 언니가 더 불쌍하잖아. 나는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언니. 여동생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왜 자꾸 손해만 봐? 저는 여동생을 안았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언니, 이제 그만해. 나는 괜찮아. 여동생이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여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여동생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추석날 밤처럼 환한 달이었습니다. 저는 독백했습니다. 저는 용서했을까요? 남편을, 여동생을, 그리고 저 자신을 아직 모르겠습니다.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배신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했습니다. 합의를, 용서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달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답은 없다는 것을. 3개월 후, 저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사람들이 좋았습니다. 저는 조금씩 웃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여동생은 여전히 제 곁에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만나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소식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번 전화를 하셨습니다. 은지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괜찮아요, 어머니. 준석이가 치료 잘 받고 있어. 많이 달라졌어. 다행이네요. 언젠가 니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대. 아니에요. 안 만나도 돼요. 그래. 알겠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잊지는 않았다고.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어느 날 여동생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언니, 응? 나 사실 하나 더 말 안 한 게 있어. 저는 여동생을 쳐다봤습니다. 뭔데? 여동생이 망설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 준석 오빠를 사랑했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 잠깐이었어. 정말 잠깐. 3년 전에 오빠가 나한테 잘해줬을 때. 지은아. 근데 곧 알았어. 오빠는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그냥 이용하는 거라는 걸. 여동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이용했어. 나도 오빠를. 언니 지키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저는 여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정말 괜찮아? 응.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여동생도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가해자였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내레이션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추석날 가족은 함께 모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우리는 영영 흩어졌습니다. 누구의 잘못이었을까요? 남편? 여동생? 아니면 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것.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마지막 장면. 저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사랑해. 평생 지켜줄게. 여동생이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고마워.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믿어도 될까? 저는 그 목소리를 무시했습니다.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